오늘 이제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디지털 포용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 그래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회 경제 트렌드 전망과 이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개인과 기업, 정부 또 이제 정부로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있겠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첫 직장이 이제 국회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청와대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5년 5개월 재직하고 이제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 무렵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익히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논의, 이게 이제 그 지능정보화죠. 이 논의가 이제 한참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퇴임을 앞두고 퇴임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들로부터 받은 뭐랄까요, 혜택에 보답을 할까. 그래서 이제 남들은 그냥 이제 퇴임을 하는데 그냥 하나의 책으로 정리해서 제가 했던 일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또 앞으로 우리 정부나 또 우리 사회가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제가 책을 쓴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썼는데 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내용으로 썼습니다. 뭐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만은 참 바로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데 제가 감히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는 주제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 다시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 논의죠. 이제 정보화를 넘어서 5G, 인공지능, 그다음에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지능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 다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경제와 산업 현장을 넘어서 사회와 문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까지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걸 한번 정리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책을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자료를 봤는데 대다수의 이제 그 연구자들이나 또 업계에 있는 분들 또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 변화의 밝은 면을 보시더라고요. 양지만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기회, 혜택 이것만 봅니다. 물론 뭐 제가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의 어떤 변화를 유발하는 데는 반드시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또 위기가 있고 혜택이 있으면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입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또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입체적인 어떤 변화와 미래상을 입체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이 책은 작년에 코로나19가 이제 전 세계 팬데믹 선언 직전에 작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그 책이 나온 다음 한 이제 2달 지나고 나서 WHO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전 세계 대유행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이제 변화가 지금 오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의 불평등 문제라든가 환경 파괴 문제라든가 오염 문제라든가 기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과연 어떤 사회로 가야 될지, 어떤 사회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고민을 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내용과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이제 펼쳐질 세상을 저는 이제 초연결 사회로 보고 그 초연결 사회에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가 가야 될 사회를 디지털 포용 사회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9월 달에 미국의 그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14개 국가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제 왼쪽에 있는 그 그래프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에브리데이 라이프가 변화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14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뀌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0분 중에 8분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우리 사회 공동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답변하신 분이 10분 중에 9분, 전 세계 14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 있는 시민들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생활 그다음에 직장생활이 변화가 되고 있고 또 그것은 위협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무엇보다도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4차 산업혁명의 변화가 앞으로 어떤 이제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 불안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이 조사에는 표출이 된 것 같습니다.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는 이제 베스트셀러를 쓴 뉴욕 타임스 컬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나 미국 외교가의 거두인 헨리 키신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질 것이다. 또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코로나19의 세상은 이제 치유가 되더라도 그 이전의 세계와 전혀 다른 이제 세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특히 이제 심각하게 확산이 됐던 미국에서 이제 폴리티코라는 정책 전문 이제 그 미디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 약 30개 분야에 걸쳐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쭉 정리해가지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세계의 모든 것들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바뀔 거라는 겁니다. 정치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사회 문화가 이제 다 바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여러분들이 국내 이제 주요 언론만 보더라도 그리고 주요 싱크탱크에서 내는 보고서를 보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과 그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 그룹인 맥켄지 같은 데서는 이제 이런 변화를 그냥 우리가 분석하고 예측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질서, 규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자. 즉 넥스트 노멀의 이제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넥스트 노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서를 금년 초에 발표해서 큰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내 언론이나 정부에서도 많은 인용을 했던 그런 보고서입니다. 즉 이처럼 지금 세계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봐야 될 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정확하게는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제4차 산업혁명 아젠다가 이제 제시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G,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ICT 기반의 기술들이 우리 산업 현장, 일상생활에 이제 깊숙이 들어오면서 지능 정보화 혁명이 이루어진다는 그게 이제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논의가 이제 그때 시작을 해서 이제 코로나19 발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세계 각국이 지금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급 생활자금 지원이나 그다음에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과 같은 단기 대책 이외에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꾸자.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근본적인 정책들, 국가 경제 정책들,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미래 전략들을 이번에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뉴딜입니다. 각 국가에서 뭐 명칭을 어떻게 하더라도 그 본질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 경제를 변화시키고 이 국가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자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디지털 뉴딜 정책을 그 근간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IT 기술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중국 제조 2025 국가 전략을 지금 추진하는 와중에 있었습니다. IT 선진국인 미국 또한 이런 어떤 IT 기반의 일상생활 경제 산업을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대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EU 또한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의 필수인 인공지능을 산업
경제, 사회 전 분야에 이제 도입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연구들을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코로나19의 영향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 각국이 지금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된다고 그런다면은 세상은 분명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 그리고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과 그 이후는 분명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14일 날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사회 안정망 강화를 3대 축으로 해서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 대열로 이제 올리겠다, 업그레이드하겠다 이겁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서 더 저탄소 국가,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평등이 가장 심한 이제 국가인데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서 포용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이러한 전략.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여타의 국가를 추격하고 모방하고 추격하는 국가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이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이제 대도약시키겠다는 게 바로 디지털 뉴딜 정책입니다. 즉 이러한 어떤 정책들은 바로 대한민국 대전환, 대개조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에는 지금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일어났던 이제 트렌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리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 1차 이제 산업혁명 전기기관이죠. 2차 산업혁명 전기의 이제 발명, 그다음에 3차 산업혁명 컴퓨터와 이제 인터넷의 발명,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제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5G나 이제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 ICT 기술의 개발과 그것을 활용해서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편의성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아주 젊은 이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1700년대 즉 18세기 중후반에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5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전기기관의 발명이 산업혁명을 일으켰구나. 그 다음에 전기의 발명이 또 2차 산업혁명을 일으켰구나.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이 세상을 전혀 다르게 경제의 구조, 체질을 바꿨구나 하는 그런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또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제 4차 산업혁명 논의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를 더 이 지능 정보화 시대로 저는 더 급격히 이제 이동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잠복해 있던 각종 문제들이 이제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특히 이제 부의 불평등 문제가 가장 이제 심각한 이슈였죠. 그 다음에 코로나19라든가 그 전에 사스, 메르스의 등장이 발생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환경 파괴에서 그 원인을 찾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이제 갈등, 그다음 격차 문제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는 우리 사회 공동체, 우리 지구 공동체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즉 유지할 수 없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지도자들의 모임인 세계 경제 포럼, 약칭해서 다보스 포럼에서는 금년 초에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아젠다를 던집니다. 즉 우리 지금까지 익숙했던 방식들, 경제 구조 이런 것들을 전부 바꾸자는 겁니다. 경제 발전 전략이라든가 개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꾸자는 겁니다. 전 분야에 걸쳐서. 그래서 이 동그란 서클에 뭘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제 미래가 이제 우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주변에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고 그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약간 지금 어렵다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첨단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산업과 경제의 변화, 사회 문화의 변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좀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가 조금 좀 어려우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쉽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 이제 대전환,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이제 가야 될 사회가 초연결 사회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다르게 이제 표현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뭐 디지털 사회, 스마트 사회,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신 분이 있는데 저는 이 초연결 사회라는 용어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 바로 눈앞에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죠. 이 사회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용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사회를 설명할 때는 그럼 도대체 이 사회는 어떤 특징이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5가지 초가 들어가는 용어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5초 사회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G로 이제 연결이 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죠.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넘어서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끼리도 연결이 되는 말 그대로 초연결을 특징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스마트폰 안에는 인공지능이 다 하나씩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 중에서 최신 기종들은 대부분은 거기에 인공지능이 또 이제 탑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차로 가겠죠. 자, 그처럼 인공지능이 이제 산업 현장을 뛰어넘어서 공장을 뛰어넘어서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의미에서 초지능의 시대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산업적인 어떤 산업 현장이나 시장에서의 이제 현상이죠.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합을 합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에 있는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오고 또 온라인 기반의 인터넷 기업들이 오프라인을 이제 시장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 시장이 통합되면 당연히 소비자가 통합이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서비스, 산업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바로 초융합의 사회가, 초융합의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뭐 인공 현실이나 가상 현실, 복합 현실 이런 뭐 게임으로도 접해 보실 것이고 아니면 홀로그램 형태로도 그런 서비스를 보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아이돌 그룹들, BTS 같은 아이돌 기업들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못 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게임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제한적으로 썼던 그 어떤 인공 현실, 가상 현실, 혼합 현실 같은 기술과 서비스들이 이제 우리 일상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바로 초현실의 시대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초격차의 시대가 이제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도 부의 불평등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전개될 초연결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고 대응하는 개인, 기업, 국가와 그렇지 못하는 개인, 국가, 기업 간에는 큰 격차가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흐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는 앞으로 개인과 기업과 정부 간의 거대한 격차, 해소할 수 없는 격차의 그런 사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히 특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초연결의 시대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의장하고 있는 버지니아 로메티 의장 같은 경우는 다음에 올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결국은 IoT, 그러니까 사물 연결이죠.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이 어떤 IoT가 변화를 촉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핸드폰을 쓴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통신 네트워크. 그 다음에 통신 플랫폼이나 방송 플랫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식음료라든가 생활용품을 이제 공급받기 주문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커머스 플랫폼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낯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통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이 앞으로 5G 시대가 온다면 더 촘촘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나오는 그 네트워크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게 4G 네트워크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10배 이상의 연결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중의 네트워크가 바로 5G 네트워크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게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됩니까? 바로 데이터 경제죠. 왜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람이 연결하게 되면 여기에서 막대한 데이터들이 생성됩니다. 즉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축적하고 가공 분석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경제 체제가 바로 데이터 경제 시대가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 영역, 공공 사이드에서도 이런 어떤 데이터 경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 정부도 전자정부를 뛰어넘어서 인공지능 정부를 표방하면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정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이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 사물이 연결되는데 물리적인 연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연결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소비자와 시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인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번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처럼 모바일에 접속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또 이용 시간은 20% 이상 대폭 늘어났습니다. 금융 서비스,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30에서 50%까지 폭증을 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민들의 연결 욕구, 이것은 사람만 대면만 하지 않을 뿐이지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그 욕구는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이 인공지능은 사실 최근에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1956년에 이미 학교에서 인공지능 개념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가장 충격적인 게 바로 이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이제 대국에서 인간이 인공지능한테 이제 4대1로 졌을 때 그 충격. 지금도 그 충격이 저도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처럼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이 일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하는 분들이라든가 연구하는 분들은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갔냐면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과 인간이 이제 한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은 공존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연구를 지금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윤리 가이드라인까지도 최근에 작년에 정부가 이제 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그 자체는 이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인공지능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인공지능을 산업 현장에 어떻게 쓰고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고 교육 현장, 의료 현장,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지금 대단히 큰 숙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존엄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런 첨단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일상생활에 활용해야 된다, 이런 대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시민 사회에서도 또 학계에서도 이러한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초융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역사는 이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그 한계를 뛰어넘는, 즉 파괴하는 파괴적 혁신, 창조적 혁신, 창조적 파괴, 이러한 어떤 그 변화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증기기관의 1차 산업혁명, 전기의 2차 산업혁명, 인터넷과 PC의 3차 산업혁명을 거쳐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그런다면은 기존에 비해서 더 많은 경제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이제 초반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아날로그 방송사와 디지털 통신사들이 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여 년 흐른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10분 중에 5분은 이 통사가 운영하는 디지털 방송,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융합의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제 융합이죠.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그래서 O2O라고 그러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댁에 앉아서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시는 거. 그 다음에 밤에 이제 아침에 이제 해야 될 식재료를 밤늦게 주문하면 아침에 이제 오는 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그 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라든가 우버라든가 자동차를 공유하고 쓰는 그런 서비스, 숙박업소, 주택 이게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는 거죠. 어떻게 이제 융합됩니까? 이제는 현실과 가상현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합니다. 현실과 가상을 이제 오가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제 눈에 와닿지 않죠. 그러나 이런 분야에 조금 이제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시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번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는 5G와 인공지능을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전 분야에 융합하겠다는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런 초현실의 시대, 초지능의 시대가 상당히 빨리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쿠팡이 지금 최근에 OTT 즉 동영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를 인수했거든요. 아니 물건 파는 회사가 그래요. 근데 이 쿠팡이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이제 세상이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고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활용하면서 이제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초현실은 간단히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은 제한된 공간에서 인공현실, 증강현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다는 뭐 그 정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은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어떤 그 인공현실, 증강현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육 효과가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현장도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직접 체험해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의 역사 현장을 간다거나 아니면은 산업 현장을 간다거나 또 위험이 있고 또 시간적으로 가기가 어렵죠. 근데 이걸 가상의 공간에서 인공현실, 증강현실을 만듭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면 교육 효과가 상당히 높아요. 또 그다음에 사회교육기관에서는 특히 항공승무원들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재, 비상착륙. 근데 그걸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상현실로 만들어서 이제 직원 교육을 시키는데 상당히 교육 효과가 높다는 그러한 이제 결과가 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뛰어넘어서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메타버스의 시대입니다. 즉 메타는 초월하다는 그 의미에서의 메타고 그 다음에 유니버스의 벌스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하는 초현실의 세상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터넷 시대 그랬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온라인 기반으로 인터넷을 활용해서 온라인 기반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소통도 하시고 또 직장 이제 업무도 보시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단순히 그 연결해주는 역할에 있었다면은 이 메타버스의 시대에는 나의 분신, 나의 아바타가 홀로그램 형태로 해가지고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이런 똑같은 현실 세계와 동일한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그래서 IT 그 주요 CEO들이 메타버스의 시대로 들어가자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특히 여기에 조금 연세가 있으신 여기 보니까 50대 이상은 안 보이세요. 다 40대 후반까지로 보이시는데 옛날 어릴 때를 한번 봐보세요. 그때 세계를 리드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었습니까? 다 제조업들이었어요. 모터스라든가 이런 자동차 회사들, 그다음에 석유 회사들, 그리고 이제 금융 회사들이 이제 30년 전에는 글로벌 상위 시가총액 10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흐르고 나서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과 그다음에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글로벌 시가총액 10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심각한 게 어떤 게 더 심각하냐면 인터넷 기업으로 좁혀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터넷 기업으로만 한정해서 본다면 그중에 11개가 미국계 인터넷 기업입니다. 9개가 중국계 인터넷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요?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은 벌써 기업들 순위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첨단 ICT 기술을 잘 활용하고 그걸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 경제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이제 낙오하고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기업들의 초격차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첨단 ICT 기술 기반의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는 개인과 기업과 정부, 그러지 못하는 개인, 기업, 정부 간에는 엄청난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 이런 이제 문제가 지금 이제 표면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사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세계적인 석학들, 뭐 이건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인용을 해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만은 그때는 어떻습니까? 조금 뭐 배고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 추억이 있었죠. 뭐 부모님들과의 추억, 그 다음에 산으로 둘러 뛰어다녔던 그런 추억, 친구들하고의 추억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국가 차원의 경제개발 계획 5개년 계획을 시작했던 6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100배 이상 지금 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K방역 때문에 선진국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는 3050 클럽에 들어갔어요. 즉 개인 소득 3만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인구 5천만 넘어가는 3050 클럽에 우리나라가 세계 6번째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6번째로 들어갔다면은 선진국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자, 경제적 부는 100배 이상 지금 커졌어요. 근데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10배 정도 늘었나요? 아니면 거꾸로 10배 이상 줄었나요? 각박하고 경쟁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상대하고 비교하고, 아니 물질은 한없이 풍요로워졌는데 나의 어떤 정신 상태나 만족도는 현저히 떨어졌어요. 이게 바로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 빈곤층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상대 빈곤층은 약 18%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상대 빈곤층은 뭐냐면 우리나라 소득을 평균치로 했을 때 그 평균치 이하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상대적 빈곤층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18% 정도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잘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볼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서 산다고 그런다면은 초연결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계속 빈곤으로, 그 다음에 건강으로, 교육 문제로, 주거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러한 어떤 고통받는 사람, 차별받는 사람, 그러한 집단을 놔두고는 우리 사회가 온전한 하나의 생활 공동체가 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석학들이 이번 코로나19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을 이제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만은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를 지향해야 되느냐,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고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제 책에서 정리한 겁니다. 디지털 포용사회입니다. 제가 이제 구현하는. 그래서 디지털 포용사회의 정책 패러다임을 국가 정책 패러다임, 지방 정부의 패러다임, 기업의 경영 전략의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꾸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하든 사회 발전하든 모든 것들은 첨단 ICT 기술 기반의
혁신 성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실제로 경제 성장이라든가 한 사회의 어떤 수준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술의 발전, 경제의 발전, 산업의 발전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기업 중심이거든요. 근데 숫자로 보면 대기업을 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99개입니다. 근데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특히 수출로 보면은 60% 이상이 그 1%인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중소기업들이 한 30에서 40% 사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갈등 반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문가,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얘기냐면 경제 체질을 바꿔야 돼요. 구조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경제의 주력이 되는 그런 체제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당장 대기업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대기업을 밀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단계를 거쳐서 중견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주력이 되는 그러한 경제 구조 체질로 바꾸자. 이걸 지금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해서 확대될까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그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발전된 국가 중에서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국가입니다. 이 상태로 부의 불평등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혁신 성장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해서 나온 경제 성과를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냐, 이 문제도 함께 앞으로 더 고민을 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포용 사회에서 이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디지털 소통 능력을 갖추고 디지털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기존의 경제 쪽에서 주장하는 포용 국가론과 제 주장의 차이점입니다. 기존의 포용 경제론, 포용 성장론에서 보면 국민들, 시민들은 수혜자입니다. 포용 성장의 과실을 배분받는 그런 수혜자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첨단 기술 서비스에서 시민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기기를 잘 활용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제공하는 혜택, 정부에서 주는 공공 혜택을 모두 누리고 사는 그런 세상, 그게 바로 제가 이 책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디지털 포용사회이고, 제가 이 강의 주제인 디지털 포용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입니다. 그냥 단순히 초연결 사회로 그쳐서는 안 돼요. 거기에 가치를 부과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잘 살고, 그리고 더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경제와 사회, 문화 전 분야를 바꾸자 하는 게 바로 제가 오늘 강의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최근 국제기구 유엔에서의 그 정책입니다. 이건 2015년에 유엔이 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예요. SDGs라고 17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제되지 않고 미래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격차를 줄이자는 겁니다. 그게 세계 국가 간의 결합체인 유엔에서 이러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마찬가지, 앞서 얘기했지만 그런 쪽으로 이 세계 질서를 리셋하자는 그런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자 가전 박람회인 CES 2020에서 나온 주제입니다. 소비자 가전, 즉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청소기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드론, 이걸 만드는 회사들의 세계에서 제일 큰 CES 2020,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어요. 근데 금년 또 아젠다에 이 영어로 좀 써져 있습니다만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 다음에 왼편을 보시면 리실리언스 테크놀로지, 우리말로 보면은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기술을, 아니 가전사들이 제품 팔면 되는데 그 제품이, 그리고 그 제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바로 우리 사회 공동체, 그 다음에 지구촌이 지속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상품을, 제품을 만들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5.18 등을 통해서 생활 자치 공동체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에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내려오면 디지털 전환 이슈가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디지털 전환을 한다고 그럽니다. 공장을 디지털 공장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옆에 주위에 있는 상점들을 디지털 상점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16만 개 이제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원격 근무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지원을 해줍니다, 정부가. 그다음에 10만 개의 상점들을, 일반 상점들을 디지털 상점으로 전환해줘요. 자, 광주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하시는 우리 이제 그 지방 정부에 계시는 분들, 또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6만 개의 원격 지원을 해주는 중소기업, 그 다음에 디지털 상점으로 전환해주는 10만 개의 상점 중에 광주는 몇 개나 있을까요? 자, 광주를 넘어서 이제 각각의 지역은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제 정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기업뿐만 아니라 일단 우리의 어떤 이웃, 가게들 이런 것들을 바꿔내갈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본격화돼야 됩니다. 자, 왜 더 고민을 해야 되냐면, 광주는 금년 초에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만들겠다, AI 중심도시로 지금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4대 전략 목표가 있어요. AI 클러스터 구축, 기업 생태계 구축, 그 다음에 인재 양성, 그리고 AI 중심도시 구축이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제 지방 정부에 있는 분들, 전문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고민들을 일반 시민들하고 지금 공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에 맞추어서 우리 광주시도, 그리고 광주의 경제도, 그리고 시민의 삶도 하나씩 하나씩 바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공론화가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를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경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초연결을 통해서 막대한 데이터, 빅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를 축적하고 다시 분석하고 가공해서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당연히 데이터를 잘 쓰는, 즉 데이터 경제 1등 국가가 돼야지만이 바로 선도국가로 갈 수 있어요. 데이터를 가장 잘 써야만이 광주가 AI 중심 도시가 됩니다. AI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곳이에요. 근데 AI 중심 도시를 표방하는데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는 꼴찌다. 그게 진정한 AI 중심 도시일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흔쾌히 내놔야 됩니다. 그 전제는 뭐가 되겠어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민들이 또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AI 중심 도시도 또 표방해야 되지만 데이터 경제 1등 도시도 함께 저는 표방해야 된다 하는 그 주장을 여러분들께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바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그 안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 생산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잘 분석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바로 광주형 스마트 시티 구축에 지금부터 시민들께서 지혜를 모으셔야 된다 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규제 혁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제 시스템의 발전,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과정도 그렇고 사회가 발전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항상 혁신과 혁신을 이제 가로막는 반혁신, 이러한 어떤 반복입니다. 이건 뭐 선악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생존의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득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 지금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혁신이 계속 싹트게 하면서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자리를 잃고 직장을 이제 빼앗겨야 되는, 그 다음에 그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이러한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두 영역이, 한쪽은 혁신의 그 권장 촉진, 또 그 다음에 혁신으로 인해서
이제 밀려나야 되는 그러한 기득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그리고 파열음이 크지 않게 단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발전해 나가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작년 초에 규제 샌드박스로 해가지고 규제 이제 3종 규제 완화 이제 정책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률적으로 규제를 막고 있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시범적으로. 그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예요. 그 다음에 지역 단위로 오면은 규제 자유 특구가 지금 제도가 운영됩니다. 광주는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규제 자유 특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혁신을 통해서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을 육성하고 그 기업들이 이제 다시 일자리를 만들어서 디지털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러한 노력들을 함께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책의 상당 부분은 바로 이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을 시민들이 잘 이해하고 그 전제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일상생활, 사회, 직장생활 이런 것들을 잘 누리도록 하자는 그런 능력을 갖추자는 주장이 제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디지털 이용 역량 증진 교육, 이른바 미디어 리터러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명했던 그 근저에는 바로 사람,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꾸자, 그런 의미에서 간단히 이제 제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전자정보라든가 정보화에서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디지털 정보 능력 실태 조사를 해보게 되면 4대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은 여전히 떨어져요. 첫 번째로 장노년층, 나이가 있으신 분들, 두 번째 농어민들, 그다음 세 번째 그다음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저소득층입니다. 이분들의 정보화 능력은 일반 국민들을 100으로 했을 때 약 70%, 30%의 갭이 있습니다. 누구는 아이고 뭐 격차가 크지 않네 그러지만 이 30%가 바로 정보화 이제로부터 이제 뒤처져 있는 그러한 분들은 생존의 문제, 생존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에게 맡겨도 안 됩니다. 정부에 맡겨서도 안 돼요. 기업과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 공동체, 사회 단체들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여기도 지금 이제 문화융복합학회가 있고 또 이제 지원 포럼, 아시아 문화중심도 지원 포럼이 있는데 디지털 사회 혁신 이슈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 첨단 ICT 기술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현안들이 있죠. 안전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제 그 복지 문제 같은 거,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첨단 ICT 기술을 도입해서 디지털 사회 혁신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에 계신 학회,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지자체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게 저는 반드시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디지털 사회 혁신이 지금 앞서가 있는 그 국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사회 혁신을 매개로 해서 제3의 섹터가 계속해서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줄어드는 경제 사이드를, 경제 분야를 더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으로 지금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서 얘기 이제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등장할 그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러한 디지털 포용 사회를 지향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